안녕하세요. 아는행님 5번째 시간 신한은행 이종현입니다. 요새 해외 주식 투자 열기가 참 대단합니다. 외화증권 결제 금액도 보시는 것처럼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는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 증가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해외 주식 투자의 대부분은 미국 주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경제나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이외의 국가는 관련 자료나 코멘트를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보통 일본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투자자들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죠. 후반부에는 올해 일본 주식시장은 사뭇 다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일본 투자가 늘 고민되는 이유, 일본의 잃어버린 수십 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으로 잠깐 가볼게요. 당시에는 두 차례 오일 쇼크로 미국 경제도 심상치 않았던 때였습니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는 물가에 서민들도 큰 고통을 겪었죠.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물가만은 어떻게 잡겠다며 취임 당시 10%였던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잡혔습니다. 반면에 막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미국의 중소제조기업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죠. 달러 강세로 수출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 틈을 누가 파고들었을까요? 일본입니다. 석유 파동으로 기름값이 급등한 상황이었죠. 기름을 많이 먹는 미국 대형차 대신 일본은 소형차를 앞세워 미국 시장을 석권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대일본 적자는 점점 늘어났고요. 미국인들의 반일 여론 역시 거세졌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던 미국 정부는 1985년 9월 일본을 비롯한 G5 재무장관들을 뉴욕의 플라자 호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본 엔화 그리고 독일 마르크화의 절상을 강요하죠. 이게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당시 일본 제품을 가장 많이 사주던 국가가 미국이었기에 일본도 미국의 강압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던 거죠. 자, 달러당 250원이 넘었던 엔화는 플라자 합의 이후 125엔 수준까지 강해집니다. 합의 이전에 토요타가 차 한 대를 팔면 미국에서 1,000불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85년에는 25만 엔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엔고가 심해진 87년에는 차 한 대당 12만 엔, 그러니까 절반도 못 받게 됐습니다.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하고 있던 일본 경제에 플라자 합의 이후의 엔고 현상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양대 축은 내수와 수출입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로 수출 성장이 정체되자 일본 정부는 내수 부양에 힘을 쏟기로 결정합니다. 국내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돈을 빌려 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네, 금리 인하가 필요한 거죠. 일본은행은 1986년 초 5%였던 기준금리를 1년여간 무려 2.5%포인트 인하했고요. 일본 내무성도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감한 통화 재정 부양은 효과를 발휘했고 놀랍게도 일본은 엔고로 인한 경기 부진을 단기간에 극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시중에는 자금이 넘쳐났던 거죠. 일본 국민들은 이때부터 토지, 주식 등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게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일본의 토지 가격은 이미 50배가량 뛴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토지 불패라는 신화가 이미 유행하던 시기에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 경기에 대한 낙관론, 은행 간 대출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매입 광풍이 몰아쳤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또다시 대출을 받았고요. 그 돈으로 새로운 토지를 또 매입했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었고요. 수출 부진에 시달리던 제조 기업들마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6개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됐죠. 당시 유행했던 말을 보면 버블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1988년 당시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인데요. 대단하죠.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무려 8개가 일본 기업입니다. 51호 범위를 넓혀봐도 33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매출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기업마저 글로벌 시총 상위권에 있었다. 당시 묻지마 투자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났었는지 짐작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버블 생성 한켠에선 부작용들이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도심에 살던 서민들이 외곽으로 쫓겨났고요. 주변엔 돈 좀 벌었다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만 벼락거지가 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표가 중요한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각종 부동산 세금이 신설되고 대출 총량 규제가 실시됐고요. 일본은행은 2.5%였던 기준금리를 단기간 내에 6%까지 인상했습니다.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추가 대출은 각종 규제로 막혔죠. 그러자 부동산 가격이 드디어 꺾이기 시작합니다. 투기에 뛰어들었던 개인들이 파산하기 시작했고요. 건실한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들마저 부동산 투자 실패로 문을 닫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담보를 처분해도 원금도 못 건진 은행들이 부실화됐다는 건데요. 은행의 부실은 자금 중개 기능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시중에는 더 이상 돈이 돌지 못하면서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버블 붕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재밌는 건 일본 정부나 금융기관, 민간 어디도 당시 상황이 버블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규제는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고요. 쫓기듯 단행한 큰 폭의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과 일본 경기를 나락으로 이끌었던 거죠. 결국 버블의 생성과 붕괴는 정부 정책 실패라는 단어와 떼놓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본 투자에 대한 편견도 이 당시 버블 붕괴의 잔상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버블 붕괴 이후에 일본 경제는 처참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012년 말 아베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말이죠. 일본 경제의 근본 문제를 장기 디플레이션과 고평가된 엔화 환율이라고 판단한 아베는 대담한 금융 완화, 적극적 재정 정책, 성장 전략을 통해 이를 타개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세계의 화살이라고 불렀죠. 화살 한 개는 쉽게 부러지지만 세 개를 묶어서 부러뜨리긴 쉽지 않죠. 일본 전국시대의 고사를 모티브로 한 아베노믹스의 전략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역동성이 저하된 일본 사회는 활력을 되찾았고요. 대규모 양적 완화에 따른 엔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 기업은 수익성이 개선되고 주가도 큰 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드라마틱한 반전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점들도 있었죠. 버블 붕괴로 위축된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개선되지 못했고요. 저소득층의 소비 부진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과도한 정부 지출로 재정 건전성도 악화됐고요.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20년 넘게 누워 있었던 환자가 몸 좀 좋아졌다고 갑자기 일어나서 춤도 추고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기지개도 켜고 재활훈련도 해야 그때서야 한 발자국씩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와 한계가 혼재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만 20년 이상 장기 침체에 빠졌던 일본 경제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만큼은 분명하게 전달했던 기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됩니다. 2020년 9월 아베가 퇴임하면서 스가 내각이 바통을 이어받았고요. 스가는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계승합니다. 자, 오프닝 때 올해 일본 시장은 관심 가져볼 만하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글로벌 경기 회복 가속화입니다. 백신 보급으로 올해 세계 경기가 큰 폭 반등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경기가 회복하고 금리가 반등하는 시기에는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경기 소비재, 산업재, 금융, 소재 등이 이런 시기 유망한 업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볼까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 앞서 말한 유망 업종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합산하면 57%가량 되죠. 비교를 위해 미국 S&P 500 지수를 보면 해당 업종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금리 상승에 취약한 IT 섹터 비중은 니케이 지수는 9%, 미국은 25%에 달하죠. 즉 올해처럼 경기가 회복하고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과거 데이터를 봐도요. 금리가 상승했던 시기 일본 주가는 미국 증시를 아웃퍼폼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엔화 약세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지수에 속해 있는 기업 수익의 약 70%는 해외로부터 창출됩니다. 엔화 향방이 일본 증시에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의 엔화 약세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파란색은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주황색은 일본의 10년 국채금리입니다. 미국 금리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일본 금리는 0% 근방에서 수년째 횡보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달리 얘기하면 양국 간 금리 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에서 예금을 하면 약 2%의 금리를 주고요. 일본에서 예금을 하면 0% 초반의 금리를 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가서 예금을 하면 되겠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커질수록 시장에는 엔화를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엔화는 약세를 띠게 될 겁니다. 실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올해 초 이후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 그리고 달러 엔 환율을 같이 그려봤습니다. 양국의 금리 차가 커질수록 엔화 환율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경기 회복으로 미국 금리는 향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일본 장기 금리는 BOJ의 통제로 계속 닫혀 있을 텐데요. 결국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는 지금보다 더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금리 측면에서 엔화 약세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엔화 강세를 예상하고 매출 및 사업 계획을 세운 일본 기업들을 리스팅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 모멘텀 지속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ETF 형태로 오래전부터 주식을 매입해 오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BOJ는 언제 주식을 살까요? 답은 네, 많이 떨어진 날 삽니다. 너무 허무하신가요? BOJ는 오전장에 지수가 0.5% 이상 하락하면 오후장에 보통 개입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이 가능할 겁니다. 일본 주식 초보 김신환 군이 어제 처음으로 일본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김신환 군은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주식을 모두 팔겠다고 다짐합니다. 근데 그 순간 옆에 있는 친구가 한마디 하죠. 야, 잠깐만 있어봐. 오전에 이렇게 떨어지면 BOJ가 오후에는 꼭 사주더라고. 일단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어? 자, 하단에서 누군가 증시를 떠받쳐주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시장 급락은 제어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지난 3월 BOJ의 정책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시장 악화 시에 BOJ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여전히 견고한 상황입니다. 또 올해 일본에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들이 예정돼 있어요. 선거 승패에서 유권자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건 경제죠. 선거 승리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도 올해 완화적인 팩터로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일본 주식 초보 김신환 군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통화가 엔화여야 한다는 것 말고 미국 주식 투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해 볼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은 최근 한 달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한 일본 주식의 목록입니다. 낯익은 종목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닌텐도를 골라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1주에 약 64,000엔 정도니까 여유 있게 70만 원 정도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근데 갑자기 김신환 군에게 전화가 옵니다. 분명 10만 엔 넘게 환전을 해놨는데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매입이 안 된다는 거죠. 아, 제가 매입 단위가 100주라는 설명을 미처 못했네요. 그러니까 닌텐도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640만 엔, 우리 돈으로는 6,6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다고 투자 못하는 거냐? 아니죠. 훨씬 낮은 가격 수준의 매력적인 주식들도 많습니다. 또 일본 시장은 오전장, 오후장이 나뉘어져 있어서 오전 11시 반부터 1시간은 거래가 안 되고요. 상하한가 변동폭도 기준 가격에 따라 다르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도쿄에서 잠깐 일할 당시에 회사 동료가 이런 얘기를 해줬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 거기서 쌀을 보내줬어. 주식을 샀는데 쌀을? 당시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일본 기업들의 주주 우대 혜택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일본 항공사 주식을 사면 비행기 티켓 할인권을 준다든지, 외식업체 주식을 사면 식당 이용권, 식품회사 주식을 사면 자사의 식품들을 보내줍니다. 일본의 다양한 주주 우대 혜택인 거죠. 자, 일본 주식에는 배당과는 또 다른 이런 쏠쏠한 재미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일본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임금 정책, 소비 부진 등 일본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로 장기 불황이 계속될 것이란 주장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단 불황이 지속된다 해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수천 개 기업들의 미래까지
모두 어둡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분명 그 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기업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분산 투자란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1번 주식 투자는 섹터별 분산과 통화 분산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꼭 1번 투자가 아니어도 괜찮겠죠? 해외 주식 투자를 미국에만 국한하지 말고 스펙트럼을 좀 더 넓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